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지금 50분까지 하면 되죠? 3시 50분까지. 네. 궁금한 거 있으면요. 바로바로 물어보시고요. 아, 이렇게 좀 할게요. 기믹기네. 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일부러 청바지 찢어진 게 입고 왔어요. 정부혁신의 보고서 900페이지짜리가 있거든요. 2018년 9월 달에 발간된 건데 거기 보면은 복장에서 혁신이 나오는데 거룩한 복장에 혁신이 안 나온다. 그런 게 써 있어요. 너무 이게 넥타이 매고 뭐 이러면은 그 복장에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 혁신이 안 나온다. 정부 보고서가 이미 2018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깨끗하게는 입되 좀 자유롭게 캐주얼하게. 일부러 제가 기사님 만나러 회의하러 갈 때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생각하자 하고요. 포인터가 있나요? 네, 있나요? 어렵게 지금 막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가능하면 재밌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근데 마이크 어떻게 들리죠? 잘 들리죠? 네, 제가 마이크 한 100명 정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선생님, 제 줌으로 지금 교육을 또 듣고 계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줌이 문제네. 그렇죠? 무거워서 마이크 노래방을 가는 게 하도 오래가지고 마이크가 무겁네요. 네. 경제적으로 다 이제 이미 한국 사회는 저성장 시대가 들어와 있고요. 네. 한국이 2018년에 3만 달러 진입했는데 이제 좀 경기 침체, 성장 둔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던 게 이제 제가 원래 YMCA에서 활동을 간사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97년, 8년부터 이제 대학원에 다녔어요. 대학원 다녔는데 거기서 물론 90년부터 몇 년 동안 제가 생협 담당을 했어요. 생협 담당을 해서 그때부터 협동조합을 알긴 알았는데 97년, 8년 대학원 다니면서 협동조합을 깊이 있게 알기 시작했어요. 이거 유럽사회라는 게 상당히 이게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복지국가라든지 공제라든지 그 국가 보편적 복지 이런 게 거의 유럽에서 협동조합으로 출발해서 한 거더라고요. 공제, 협동조합. 1920년대, 30년대 스웨덴에서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하고 공제하는 걸 보고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한국 사회가 좀 더 깊이 있게 가려면 협동조합을 모르고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는 생협에서 90년부터 이성남 친환경 농산물 배급을 공급했지만 협동조합 운동으로 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잘못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친환경 농업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10년부터 협동조합 운동을 했는데 협동조합이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97년 다녀보니까 이게 협동조합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예, 그게 협동조합이 왜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이 협동조합이에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북유럽을 봤어요. 세계에서 협동조합하고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한 나라들이 북유럽이에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그 다음이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협동조합도 문 창문을 열어놨나 보다. 그래서 그게 제가 밥 달라고 떠들었는데. 그러면서는 이거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가장 발달해 있어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비중이 전체 GDP의 12% 정도 합니다. 한국은 거의 1%, 2%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왜 필요한지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세요? 예. SNS를 잘 안 하시는 분들. SNS를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는 밖에서 코로나 노출에 빈곤에 이렇게 돼 있고
부잣집 아이는 코로나 한국에도 부자들끼리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눈물 나는 그림입니다. 아빠가 그 홈리스 거린 가족에게 마스크 없이 구걸 다니면 맞을까봐 마스크를 그려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얘는 가슴에 봐봐요. 땅이 그려있죠. 이 그림 보고 많이 울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게 오늘날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형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롯데마트, 이마트 일주일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한 번도 안 가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 한 달에 한 번도 안 간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요? 대형 매장에? 어디 가요? 하나로마트 농협. 어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예. 일단 믿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롯데마트, 대형 매장, 홈플러스 이런 데 가는 순간 그 돈은 4시간에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 가는 돈이 있고 서울 찍고 일본 가는 돈이 있고 서울 찍고 런던 가는 돈이 있고 서울 찍고 맨하탄 가는 돈이 다 다릅니다. 코스트코는 어디 가요? 코스트코 미국 맨하탄 가는 거. 홈플러스 테스코가 런던 가는 겁니다. 제목은 삼성 홈플러스 테스코지만 94% 테스코자거든요. 테스코는 세계 3위의 유통업체입니다. 1위가 월마트, 2위가 카르푸, 3위가 테스코입니다. 롯데는 거의 롯데홀딩 지주회사 97% 지분을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크게 빠져나갑니다. 왜 빠져나갈 거예요? 왜? 주주들이 거기 사니까. 본사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열받아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경남에서 생산한 지역소득 중에 167조가 순유출됐어요. 지금도 한 해에 8조에서 10조씩 유출돼요. 순유출. 그게 다 어디 가요? 일부는 부산 가고 일부는 대구 가고 태반은 서울 수도권 갑니다. 서울 수도권은 한 해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80조. 비수도권이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본사와 뭐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빼다치겠지만 변 장관 그 인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LH 사장이면서 이거 전국방송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조심히 하겠네. 혁신도시 때 혁신도시 LH 사장이 안 하잖아. 1년 재임 동안 며칠 나와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사임 해결했더니 다 말해야 돼, 이제. 혁신도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직원하고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경남이 생산하는 게 다 서울로 수도권을 착취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착취 경제 질서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해요. 또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요소소득 순유출이 한 해 경남의 예산만큼 빠져나가고 있어요. 비수도권 인구 소멸 위기, 소멸 위험. 비수도권은 전체 2013년에 48.4%였는데 불과 5년 만에 57.8% 늘었습니다. 소멸 위기가. 수도권은 거의 안 늘었어요. 네. 비수도권에는 지금 반 이상이 사라진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운명동입니다. 예. 이게 이제 소멸 지수예요. 경남, 경북, 서울에서 멀수록 소멸 위기가 참 느껴졌습니다. 네. 경남에는
남해, 예, 그 다음에 함양, 예, 그 다음에 합천, 뭐 이런 데가 소멸이 노력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시장 만능주의적인 사고가, 자본기업 만능주의적인 사고가 오늘날 이런 위기를 키웠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 경제는 그래서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협동조합을 따지면 1760년부터 시작했으니 250년 됐어요. 협동조합은.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생긴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자본기업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사회를 망가뜨리는가 그 시작되면 그걸 대응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한 250년. 실제로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300년이 넘었습니다. 예,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용어라는 거는 이제 1830년부터 시작했어요. 예. 공제조합. 거의 380년 된 거죠? 예. 이건 스코틀랜드에서 바닷가에서 배 타는 선원이라는 노동자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뱃사람 돈으로는 자식 뭐 시키기도 아깝다? 뱃사람 돈으로는 자식 교육시키기도 아깝다는 게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배가 대형화됐지만 300년 전, 200년 전에는 배 타러 나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 죽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편들은 다 돈 벌러 나가서 배 타러 죽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조합원 가운데 자기들 머니박스라는데 돈을 모았어요. 자기 돈 모은 사람들끼리 아프거나 병 걸리거나 해직되거나 죽거나 이러면은 자기들끼리 상호부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노동조합보다 훨씬 많은 인기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참여했어요. 이 공제조합. 예. 특히 유럽에서는 인쇄공들이 상호부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은 책 만드는데 그냥 컴퓨터로 타다닥 쳐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활자를 했어요. 활자. 이 활자가 뭘로 만들었어요?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납성분이 들어요. 그 활자공들이 시름시름 앓고 많이 죽었어요. 왜? 납성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히 인쇄공들이 많이 이 상호부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뭐 200년 전에는 왜 죽는지 잘 몰랐죠. 네. 중독 이런 걸 잘 모르는 시기니까. 그 공제는 이렇게 해서 시작했고요. 네. 똑같은 게 이제 약간 겹쳤네요. 예. 공제하고 보험은 차이가 있어요. 공제 조직은 조합원 비하고 비영리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공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직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유럽과 미국에서 사회적 경제 핵심적인 조직이 하나는 협동조합이고 하나는 공제조합입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은 주식회사로 바뀌어 있지만은 어떤 보험회사는 출발을 공제로 시작했어요. 공제로. 우리나라도 공제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힘 있는 조직들이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공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는데 보험하고 공제하고 결국 이 차이예요. 소비자 환급률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료를 내잖아요.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10억 냈다. 100억 쉽게 얘기해서 100억 냈다. 그러면은 보험으로 이제 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 돌려주는 비율. 자본기업, 일본 자본기업도 35%예요. 100억 걷어가지고 35 돌려준다라는 게 보통입니다. 한국은 몰라요. 얼마나 돌려주는지. 우리나라 보험 특징이 있잖아요. 가입은 쉽게, 돈 탈 때는 되지기 어렵게. 네. 보험 타먹기 진짜 어렵죠? 예. 아주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죠. 일본의 경우 공제 조직은 거의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이 8,
70%, 2배예요, 2배. 일본은 그래서 공제,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는데 생협이 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공제 가입률이 수천만 명입니다. 일본은. 한국은 공제조합 법도 없고 협동조합이 생협 고직 지금도 못하게 하고 있고 하도 생협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2010년에 소비자생활활동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한 줄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 1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무 짓도 안 해요. 공제를 위해서. 그래서 아이콥 생협이 지금 소송 중이에요. 법만 들어오고 도대체 왜 못하게 하냐? 왜 그럴까요? 보험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그래서 공제를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자본기업이 지금 상당히 좀, 자본기업이 저한테 명예훼손을 걸지도 모르겠어요.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좀 유명해지게. 협동조합은 어디서 생깁니까? 자본주의, 아까 말한 것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가 초기에 출발할 때 노동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영국 자본주의가 되면서 장점도 있었어요. 영국 자본주의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력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막대한 생산력을 발휘합니다. 막대한 생산력을 발휘한 것 중에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의 막대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의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1800년 중반까지 막스가 자본론을 쓰고 엥겔스가 자본론을 쓰는 걸 도와줄 때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평균 수명이 70, 80이에요. 자본주의는 산업혁명과 만나면서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편으로는 어땠어요? 이 초기에 지금 하루 8시간 노동도 지금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려 16시간. 사실 제가 깎았어요. 18시간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16시간을 좀 깎았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죠, 옛날에는. 그렇죠? 일요일도 없고. 아동, 10살 난 아이가 탄광에서 노동하고 그랬어요. 1700년, 1800년 20일. 노동자들이 비참하게 살았어요. 밖으로는 어땠어요? 밖으로는 영국 자본주의가 식민지 해가지고 오늘날 버마도 왜 그냥 지금 개고생하고 있어요? 영국 식민지 후유증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도 홍콩은 편전쟁 해가지고 영국이 뺏어갔던 거잖아요. 오늘날 아랍이 왜 저렇게 분열되어 있고 고생해요? 식민지의 잔재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일본 식민지의 후유증이에요. 자본주의가 밖으로는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사실은. 내부에서는 노동자 농민들에게 정말 장시간 노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산업혁명의 그늘과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정확히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 시기 때 자본주의가 막 성장하면서 그래서 하는 게 나오는 것들이 만성실업, 빈부격차, 중고동원의 가정불화 이런 것으로 인간 소외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들이 생겼어요. 이 다양한 운동들, 이 운동들이 지금 다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YMCA, 감리교, 노동운동, 협동조합운동, 과학적인 사회운동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그 당시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영국에서 다 생긴 거거든요. 심지어 많은 스포츠 운동도 영국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만성실업, 빈부격차, 인간소외, 가정불화 이런 것들을 극복할까 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문화운동, YMCA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감리교, 한국 감리교는 맛이 같지만 원래 1700년대 영국 감리교가 생길 때에는 아주 노동자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된다.
메이데이 5월 1일이 생긴 이게 왜 생겼어요?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만 하루 일하게 하자 이 싸움이니까. 소련 사회가 메이데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노동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악의적인 악의적인 보수 언론의 악선전이고 5월 1일 노동자는 미국에서 시작돼요. 하루 8시간 일하게. 그 전에 감리교는 100년 전에 하루 8시간 일하게 노동자들에게 지분을 나눠줘야 됩니다. 감리교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회운동하던 사회와 밀접하게 관심을 가진 종교였어요. 왜? 그 당시 종교는 영국에서는 성공이에요. 한국의 성공회는 사회천재를 많이 하지만 당시 성공회는 노동자들의 그런 삶을 외면했어요. 왕의 종교, 여왕의 종교, 귀족의 종교였어요. 그걸 바꾸려고 했던 것들이 감리교고 감리교로 또 안 돼. 그러니까 구세군까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 종교운동, 문화운동, 종교운동, 경제운동으로 노동자운동, 협동자운동, 그 다음에 과학기 사회주의 운동. 막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자본은 어디서 썼어요? 영국가 썼습니다. 왜? 그 당시 자본주의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데가 영국이고 그런 배경을 가지는데 그래서 협동조합을 시작하는데 협동조합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자본주의가 이대로 놔두면 너무 폭력적이다. 이 폭력적인 자본주의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겠다. 좀 레디칼한 운동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자본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자본에 비해 노동자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자본에 비해서 농민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힘이 약한 소비자, 노동자, 농민 혹은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여서 우리도 사업을 한번 해보자.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래서 협동조합이 소비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농민 협동조합, 자영업자 협동조합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뭐 이거 하면 이거 못하고 이거 하면 이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에서만 만족하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 협동조합은 함께 일한다는 뜻이고, 예. 함께 일한다는 뜻이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전에 길드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드가 르네상스 다음에 국민국가 되면서 유럽이 길드를 탄압합니다. 노동자들이나 이런 물론 길드는 노동자 모임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업종별 길드는 업종별이 자영업자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길드는 오히려 거기 가깝다고 보는데 길드에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는 혈연지원으로 해서 무슨 방 네. 유명한 상해방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보호하는 혈연 지원을 중심으로 했었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공동 동해 동제 있었고 둘에게 향양. 인간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앞에도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협동하는 동물이 대부분. 동물 중에 협동하지 않고 홀로 하는 동물들은 최상위 포식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심지어 사자도 최상위 포식자지만 집단 생활을 해요.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도 오래전부터 협동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협동은 그래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다. 인간 중에 혼자 나 홀로 광야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로빈훗밖에 없다. 우리는 아니다. 네. 함부로 나도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루체 이전에서 1760년부터 협동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1700년대, 1800년대 협동조합 하면은 자본가들과 목숨 내놓고 투쟁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이제 영국에 갔어요. 2010년에 갔는데 최초의 협동조합을 1760년에 만들어진 우리치 차담 여기 런던에서 대서양 나가는 테임즈강 마지막 대서양과 만나는 그 지점이 우리치 차담이라는 지역인데 최초의 협동조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때 영국 사람들이 오지 말래. 왜? 저 건물 없대. 어떻게 왜 없냐? 그랬더니
자본가들이 불질러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최초 협동조합. 예. 이거는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헐리시라는 데도 있었는데 여기 또 재분석 업자들하고 대항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협동조합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로버트 오웬은 노동운동도 아주 오래전에 막스 이전에부터 시작했고 로버트 오웬은 협동조합도 시작했고 유치원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이 사람은 여러분 네츠라는 얘기 들어보세요. 네츠 운동 로컬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화폐 운동 얘기가 1980년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은 1830년에 이미 대한화폐 운동을 해요. 왜 대한화폐 운동을 하냐면은 노동자들이 노동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임금이 작아 이거예요. 내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가 100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주는 화폐로 받으면은 30, 5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노동자들끼리 우리가 노동한 가치를 내가 얼마큼 인정하고 너 얼마큼 인정하고 이런 훌륭한 시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레디컬하게 시도해서 금방 망했어. 로버트 웬 형님이 시도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대부분 오래 못하고 다 망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지역화폐 운동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죠? 다 이분이 먼저입니다. 지역화폐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대한화폐 운동이 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화폐 운동은 자본주의 역사상에서 로버트 오웬이 했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유럽하고 미국의 관계가 1929년 경제대공황을 합니다. 경제대공황 때 국가화폐가 영국, 독일 같은 경우 국가화폐가 쓰레기가 돼요. 미약하로 한 미약화 가져가야지 밀가루 10kg 사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 해야겠다. 화폐운동을 경제대공황 때 1920년, 30년 때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고 엄청 많이 합니다. 물론 올해는 못했어요. 올해는 못했는데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하는 게 바로 1980년에 왜 1980년에 다시 지역화폐운동이 등장했어요?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지역이 어려워져요. 현대 서서의 대한화폐운동, 지역화폐운동은 캐나다에서 하기 시작하는데 캐나다가 어려워지니까는 지역에서 국가화폐를 쓰지 않고 국가화폐를 쓰니까 자꾸 돈이 빠져나가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제에서 빠져나가는 돈 엄청 많죠. 그래서 대한화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즈데이 공정선거협동조합. 아까 1760년부터 협동조합 운동을 했어요. 1844년에 로치데일 공정선구조합이 많이 오르내리는 거는 최초는 아니에요. 1760년부터 1844년까지 84년 동안 무려 수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했다 사라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사회에서 자본기업과 다른 정체성의 사업체가 존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 드디어 84년 만에 드디어 망하지 않는 이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있어요. 1844년에 만들어진 로치데일 공정선구조합이 이후에는 연합해가지고 CWR이라는 걸 해요. 소매협동조합 연합회. CWS로 도매협동조합 연합회를 해요. 컨슈머 폴스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 교수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기업이 거의 200년이 돼가는 화석이 있냐, 기업이. 자본기업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본기업은 100년을 넘게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170년 된 기업인데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영국 협동조합이 처음에 28명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년 지나니까 이때 성장률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매년 한 20%씩 성장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저희가 영국 협동조합 하고 있고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소비자활동조합이 시작된 거예요. 1840년대 되면은 영국은 이미 자본가의 아들은 자본가, 손자도 자본가.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 그 손자도 노동자. 계급이 고착화되고 끝나요. 계급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떻게 돼요? 적게 받은 월급 알뜰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소비자활동조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활동조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 당시에 적은 돈으로 뭐 제품을 안전한 거, 그 다음에 싼 거, 이거를 공급해야겠다라는 게 처음에 출발이었어요. 왜? 자본가들이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설탕을 사고 밀가루를 사오면은 양도 속이고 이물질도 들어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소비자활동조합에서 물건을 사면 사람들이 야, 좋은 물건 사겠구나. 이물질 없는 거 사겠구나. 속이지 않았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어땠어요? 이 당시. 영국보다 산업혁명이 한 50년 늦습니다. 50년 늦으니까는 영국에서는 이미 기계화돼가지고 대기업이 생겨가지고 공산품을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 뭐 유럽에다가 수출하는 단계예요. 근데 1840년 중반 되면 프랑스는 이미 그제서야 겨우 가내수공업 장인들이 하는 기계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영국에서 오는 공산품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장인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들이 모여가지고 자영업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네. 프랑스에서는 원료도 공동구입 싸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공동 자본을 해가지고 기계도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여기가 1700년 중반에 1760년 산업혁명 시작으로 중기호 와트 발명된 게 1763년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산업혁명 먼저 해. 그 다음 50년 늦어. 독일은 프랑스가 또 50년 늦어요. 독일의 초대 수상이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가 1871년에 수상이 돼요. 됐는데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 독일은. 영국에서 기계 제품들 프랑스가 긴장하는데 영국은 어떻게 해요? 농업까지도 기계화됐어요. 화학 비료 쓰고 그 다음에 농기계 기계화돼가지고 여기서 농산물 독일 농민들이 영국에서 오는 농산물 경쟁을 해야 돼요. 가격 경쟁, 품질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의 농민들도 빚을 내기 시작해요. 빚을 내기 시작하는데 자기 국민들이 어려울 때 꼭 못된 짓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리대공업자들이 판칩니다. 고리대공업자. 독일에서. 독일의 고리대공업자들이 판치니까 라이파이젠 목사, 슐체 목사가 슐체는 도시에서 신협운동 하고 라이파이젠은 농촌에서 고리대공업 극복하는 운동을 해요. 그래서 라이파이젠은 농촌형 신흥협동조합, 슐체는 도시형 신흥협동조합 이렇게 구분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라이파이젠의 대부분 분포되어 있습니다. 슐체는 뭐 드물어요. 모차르트의 고향 오스트리아 가보면 거기에도 라이파이젠 뱅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흥협동조합 운영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고서 그 다음에 독일 덴마크에서 농업협동조합 만들고요. 협동조합 정의가치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협동조합을 할 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협동조합을 본격적으로 할 때 이건 따로 배우고요.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협동조합하고 일반 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일반 엔조하고 뭐가 다르냐. 요건 제가 그린 거예요. 어디서 누가 쓰려고 그러면 저작권 없이 쓰셔도 되나요? 제가 그린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경제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공동 또는 고의적 목적이냐 개인 사적인 목적이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공동 또는 고의적 목적을 해. 이쪽으로 갈수록. 근데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통해서 공동 고의적 목적을 실현해요. NGO는 사업이 아니라 비경제활동. 일반 NGO들은 모금, 회비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는데 NGO처럼 운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초기 아까 YMCA 있을 때 제가 생협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일반 기업에 다니다가 YMCA를 들어갔는데 하면서 망할 것 같았어요. 왜? 생협은 사업 조직인데 YMCA 총무들이 그 당시 30년 전에 NGO처럼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컴퓨터를 썼어요. 컴퓨터 쓰면은 사업 회계는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 충당금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뭐 컴퓨터 가지고 감가상각 충당금까지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3년에서 5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옛날 기준으로는 컴퓨터는 감가상각 충당을 했어야 돼요. 그 당시 100만 원이다.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20만 원씩 적립해서 5년 후에는 새로운 컴퓨터를 사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 YMCA는 어떻게 해요? 망가지면 수명 끝나면 회원들한테 기부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이 뭔지 몰라요. 농산물 중심으로 했는데 여름에 쌀은 기생기가 먹고 채소나 이런 것들은 더운 날씨, 그 당시 콜드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깻잎을 1,000원어치 가져와서 1,300원어치 팔아야 돼. 왜? 그 중에 10%는 로스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뭔가 계산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동 고의적인 목적을 하더라도 일반 이런 사회운동적 회계하고 기업 회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복식국이 단식국이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게 뭐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는데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기업은 사업은 잘해. 예? 사업은 잘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업의 윤주부해서 주주들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협동조합도 퍼블릭, 공익 이런 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 되는 거고, 물론 기업도 건강히 잘하면 이거 자체도 중요해요. 잘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여기 사회에 기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혈연전 학연 조직도 같이 경제 사업을 안 해요. 근데 여기는 자기들끼리 조직, 연고주의 조직이라든지 개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는 공공성이 있는 거죠. 네. 같이 그래서 회비, 모금으로 이루어진 조직 중에서도 공공성이 있는 데하고 공공성이 없는 데하고 다른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마을활동 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자본기업하고 사회적 경제에서 중심인 협동조합하고 자본기업하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 달라요. 뭐냐면은 자본기업의 기본적인 방식은 뭐예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이 따로 있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따로 있고, 그거부터 생산된 상품 소비하는 소비자 따로 있고, 이 3자가 다 분리된 방식이에요. 자본기업 생산 양식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가가 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하고, 거기서 생산수단이 없이 임노동을 하는 노동자, 이 둘이 결합돼가지고 나온 생산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 이 3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우리가 건강한 식품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러면은 그 건강한 식품을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해야 돼.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생산수단이 뭐예요? 매장, 창고,
그 다음에 물론 자동차. 이것들을 자본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본가 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이 돈을 모아서 매장도 구하고, 창고도 구하고, 차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자리가 필요해. 나는 미쟁이야. 나는 벽돌공이야. 벽돌공 미쟁이가 일이 필요해. 일자리가 필요해. 일반적으로는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하면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노동자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협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자본적 방식은 다르요. 그래서 협동조합 하는데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서는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협동조합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런 것들 뒤에서 얘기할게요. 예,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 4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 중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법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해주는 라이센스. 마을기업은 죄송해요. 행안부인데 예. 행안부가 인증해주는 라이센스.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해주는 라이센스. 이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도 가능하고 주식회사도 가능하고 사단법인도 가능해요. 유일하게 자활기업은 개인사업체도 가능해요. 네, 개인사업체도 가능한데 대신에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나 협동조합은 라이센스 개념이 아니라 법인의 정체성이에요. 법인이 뭔지 아시죠? 법인 쉽게 생각해서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법인이에요. 민법으로는 만 28세가 넘어야 되고 형사에서는 16세가 넘어야 되고 법정에 설려야 되고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법정에 가야 돼? 이럴 때 법인격을 부여해서 10명이 모이는 사람 니네가 무슨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가 법정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이 협동조합은 법인에 대한 규정법이에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는 법인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민법과 상법에서만 법인을 규정했어요. 민법에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옛날에는 다 많았어요. 종교법인, 학교법인, 유지지도법인 뭐 잡다하게 많았는데 민법을 다 정리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끝냈어요. 상법에 있는 법인이 뭐예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다음에 한 명의 사업자회사. 대표적으로 4개가 있어요. 처음으로 협동조합은 민법상의 법인도 아니고 상법상의 법인도 아닌 독특한 법인. 민법에 의한 법인은 핵심은 사람이에요. 상법상의 핵심은 돈이에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래서 돈 중심의 상법상의 회사들은 사업을 하기 좋아요. 민법상의 법인들은 민주주의를 해야 돼요. 협동조합은 2가지를 다 해야 돼요.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를 하는데 사업도 해야 돼요. 협동조합 법인은 그래서 민법과 상법의 중간 개념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게노셴샤프트라고 얘기해요. 이쪽 분들을. 네. 그런 건 법인의 정체성으로 얘기하지 않고 테니스가 얘기한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는 2차 공동체. 게젤샤프트는 이익 공동체. 1차 공동체하고 2차 공동체하고 사이에 있는 게 게노셴샤프트라고 독일에서는 이제 하는 거고 우리사회에서는 이거를 협동조합이랑 법인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도 마을기업 될 수 있고 사회적 기업 될 수 있고 자활기업 될 수 있어요. 협동조합이 이쪽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 법인으로 인증받으면 이 4가지가 사회적인 조직이 있지만은 이 3가지는 라이센스에 관한 거고 이거는 법인에 관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걔네는 좀 어려워요? 설명이 좀 어렵나요? 아니면 개념이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한 이게 상당히 정확한 개념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조직에 있는 분들도 10년 된 분들도 이해를 잘 못해요. 현장에서 많이 부딪혀봐야 돼요. 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면 그냥 저한테 전화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고 이제 또 인증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마을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행안부 지침, 여기 제대로 썼네요. 행안부 지침으로 하고 이제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활기업은 자활협회라고 있어요. 자활센터, 여기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체고요. 협동조합 마을기업 뭐 이렇게 쭉 했고 경남의 현황만 2019년 12월 2020년 12월 31일로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제 요 강좌를 제가 이제 급히 하시는 요청을 받았어요. 여기까지 내가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거창에서 오신 분 있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왜 안 왔지? 해당 없나요? 예. 거창이 인구수에 비해서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네, 거창이. 네. 저희 왜 그런 거창이 활발할까? 거창이 54개나 있잖아요. 거제시가 거창보다 인구가 5배, 4배에서 5배 많은데 비슷하죠. 그렇죠? 거창은 왜 활발할까? 저도 그것이 알고 싶어요. 추측하는 건 있어요.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데가 사회적 경제도 활발해요. 네. 예. 그 경제조직에 대해서 내가 올해 2월 달에도 작년 11월 달에 조사한 걸로 교차 분석하고 회기 분석해보니까 시민사회 활동이 강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는 데가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잘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을 공동체와 공익활동가와 사회적 경제는 매우 긴밀하게 돼 있어요. 저도 회의 분석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선생님, 도표를 보다 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진주가 규모에 비해서는 어떻게 좀 숫자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해요. 그래요? 여기가 인구가 한 34만, 네. 김해가 50만, 여기 100만인데. 그러니까 뭐 김해 진주가 특별히 작은 것도 아닌데 거창이 유난히 많아요. 예. 그다음에 거제가 약해요. 거제는 대신에 노동운동이 강하죠. 시민사회활동, 노동운동은 자기 생산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예. 지역사회, 시민사회활동이 강한 데가 꽤 활발하더라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밖에 뭐 저희가 하기 어렵고요. 예. 예,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사실은 뭐 1시간에 될 수 있는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누구가 보시라고 일부러 1시간, 오늘 한 번 다 하려면 3시간 해야 돼요. 3시간 해야 되는데, 일단 자료는 충분히 드리고, 5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짧게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 혹시 질문 1시간은 안 했는데, 질문 있어요? 사실은요, 쌤, 이거 사실, 아까 쌤 3시간이면 된다 하셨는데, 저는 작년에 그 사회적 금융 수업 들었거든요. 네. 몇 시간 들어도 이해 안 돼갖고, 쌤이 뭐라 하셨냐면, 저보고 올해 그 수업 있을 때 한 번 더 듣자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들어도 제가 이해할 수 있을지 좀 장담 못할 것 같고, 수료했는데, 저 그거 사실 창피해서 이러기도 안 넣었는데, 현실에서 지역화폐가 왜 필요한지, 왜 써야 하는지 쌤 오늘 얘기는 해주셨는데, 저는 그 지역화폐를 써야 되는 이유를 신현석 쌤이 가르쳐 주셔갖고 그거를 이해를 했고 그 제로페이를 주로 쓰고 있고요. 모든 주민이 협동조합이 아까 우리가 처음 들으면 사실 협동조합이 답인 것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협동조합 답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활동가들이 어디 만약에 나중에 지원가로 갔을 경우에 분명히 저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우리가 마을 기업이 처음에 이렇게 지속성이 되려면 이 마을 공동체가 지속성이 되려면 나중에는 마을 기업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건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제가 사회적 금융을 배웠던 이유가
그 협동조합이 필요한지 마을기업이 필요한지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필요했을 때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배우려고 했었고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어느 방법이. 지역에 계시죠? 저 경남 김해요. 김해요. 네. 김해는 이제 그래도 그 사회적 경제 사회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많이 활용하셔요. 경남에서는 거기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찾아가셔서 충분히 이런 강좌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도 출자 부분이 협동조합에 노동자가 뭐 한다 하는 게 결국은 노동자나 시민이나 자산화가 이렇게 시민 자산화 만드는 것도 결국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뭐 1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뭐 10강좌를 들어도 내가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하고 강좌 또 듣는 또 달라요. 한번 해보면 제일 좋은데 인생 연습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근데 진짜 오늘 반가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 한 분 더. 네. 밀양에서 오셨네요. 네, 저는 지금 협동조합이 사실 이제 고대 논리가 아니라 아까 이제 가치와 원칙을 사실 자산으로 쌓아가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자산을 쌓아가는 시간을 조장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뭐 일자리 창출, 영향적인 평가를 위해서 내가 그냥 만들기만 해라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좋거든요. 제가 지금 이 협력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을 때 실제 이제 그런 식의 작업에 투입되게 되면 이게 사회적 경제로서의 진짜 가치가 있을까? 사회적 경제를 자본주의적인 방식이나 속도로 만들려고 하는 느낌 같은 것들이 받아서 혹시 일을 하게 되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느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그래서 이제 멘토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이제 라이더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어요. 배달 노동자들. 이걸 지금 7개월째 만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몇 번을 계속하고 참여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을 산청에서 만들고 있는데 산청에서 오신 분 있나요 혹시? 전방에 계신 예. 유림수? 아니고 성경모 선생님. 예. 거기도 지금 작년 6월부터 만나고 있어요. 거기 의료복지사회는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진짜 멘토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쉽게 뚝딱뚝딱 만들지 않아요. 네. 대답에 지금 뭐 시달력 플러스 사업이든 지금 저희가 오늘 배웠던 되게 많은 사업들이 지원 대상들을 그런 조직을 운영하니까 현장에서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지원하지 말아요.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만드는데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때 마을기업 지원 프로세스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건 주식회사를 만드는 건 다르죠. 결은 다른데 거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또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하나 만들기 정부가 엄청 돈을 투입해요. 그래서 노동자 한 명에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하나 만드는데 일자리 만드는데 2억이 든다고까지 얘기해요. 현실은. 그냥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국가가 엄청 우리나라 그런 국가의 그런 프로젝트 많은 돈을 누가 다 가져가요?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혜택을 다 받아요. 중소기업 혜택 적고 협동조합도 마을기업도 자활기업도 사회적 기업도 다 중소기업 혜택 받는 것만큼 받으면 돼요. 네, 받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게 만드는 자생력. 일회성 소모성이라든지 막말로 거지근성 기르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는 사회적 경제 조직. 예. 사회적 경제 조직도 망해요. 근데 캐나다나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자본기업보다 수명이 보통 2배는 길더라. 이게 거의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본기업보다 거의 자본기업이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생존할률이 100개 만들어내면은 10년 후에 살아남을 확률이 캐나다에서는 19개였어요. 협동조합 40개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통계가 안 잡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안 잡히는데, 지금도 협동조합이 자본기업보다는 수명이 길다라는 거는 다 감을 가지고 있어요. 10년이 더 지나지 않고라도 그런 통계가, 유의미한 통계가 있으면 표본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쵸? 지금 표본도 적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일반 자영업자 중에서 10년을 살아남는 게 100개 중에 10개도 안 돼요, 사실.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에 돈을 소모적으로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안 주는 것도 문제다. 자영업자, 일반 자영업자, 일반 중소기업이 받는 것만큼은 받아야 돼. 근데 그 돈 방향은 소모적인 경비가 아니라 자생력을 갖게 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하고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칩시다. 네.